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6. 전압이 커지면 전류도 커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전류와 전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은 실험에 이용하는 이 전원장치의 사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원장치의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원장치는 전지 대신 전압과 전류를 조절할 수 있게 만든 장치로 전원 스위치와 전압 및 전류 눈금판, 전류와 전압을 조절하는 손잡이, 마이너스 단자와 플러스 단자 등이 있습니다. 전원장치가 꺼진 상태에서 전류 조절 손잡이와 전압 조절 손잡이를 돌려 전압과 전류의 눈금을 0으로 맞춥니다. 전원장치의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를 전기회로에 연결한 다음 전원장치의 스위치를 켭니다. 전원장치의 플러스 단자와 마이너스 단자를 바꾸어 잘못 연결하면 전류계와 전압계의 바늘이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여 고장날 수 있습니다. 전압과 전류 조절 손잡이를 돌려 필요한 전압 값으로 조절합니다. 실험이 끝나면 반드시 전압 조절 손잡이와 전류 조절 손잡이를 돌려 전압과 전류의 눈금을 0으로 맞추고 전원 스위치를 끕니다. 그러면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이 그림처럼 전원장치와 전류계, 전압계, 니크롬선, 스위치를 집게 달린 전선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전원장치는 전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지랑 스위치랑 니크롬선이 연결된 이 전기 회로에다가 전압계는 이 니크롬선의 병렬로, 전류계는 이 니크롬선의 직렬로 연결을 시켜서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전원장치의 플러스 단자는 전압계와 전류계의 이 플러스 단자에 연결되게 하고요. 전원장치의 마이너스 단자는 이 전류계와 그다음에 전압계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되게끔 방향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이 전기 회로를 기호로 표시한 걸 보면요. 전원장치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스위치가 있고 그 옆에 니크롬선이 있죠. 니크롬선은 저항기호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 니크롬선의 전류계는 직렬로,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걸 기호로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전기 회로를 만든 다음에 두 번째로 전원장치에 이 조절 손잡이를 이용을 해서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1.5V가 되게, 그러니까 스위치를 눌렀을 때 전압계 바늘이 1.5V가 되게끔 전원장치의 조절 손잡이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전류계의 바늘로 눈금을 읽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실험을 해보면 전압이 1.5V일 때 이 전류의 세기는 0.15A로 측정이 되었다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역시 이 조절 손잡이를 돌려서 전압을 1.5V씩 높이면서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전류계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전압이 3V일 때에는 전류의 세기가 0.30A로 측정이 됐고요. 전압이 4.5V일 때 전류의 세기는 0.45A로, 전압이 6V일 때 전류의 세기는 0.60A로 측정이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이제 그래프로 그려보는 거죠.
자, 가로축을 전압, 세로축을 전류로 해서 그려보면요. 전압이 1.5V일 때 전류의 세기가 0.15, 여기에 점을 찍으면 되죠. 전압이 3V일 때 전류의 세기는 0.3, 여기에 점을 찍고요. 전압이 4.5일 때 전류의 세기가 0.45니까 여기에 점 찍고요. 전압이 6V일 때 전류의 세기 0.60이니까 여기에 점을 찍어요. 그런 다음에 선으로 쭉 이어주면 직선 그래프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전압과 전류는 직선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비례관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실험이었어요. 그럼 방금 설명한 실험을 전원장치가 아니라 전지를 이용해서 하는 실험 영상이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실험은 전압과 전류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이번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지와 스위치, 저항이 15및 니크롬선과 집게 달린 전선, 전류계, 전압계가 필요합니다. 먼저 저항이 15및 니크롬선과 전지 한 개를 연결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류계를 직렬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전압계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압계는 병렬로 연결해야 하므로 니크롬선과 나란하게 놓으시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스위치를 눌러서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전압은 약 1.5V, 전류는 0.15A였습니다. 전지 한 개를 더 직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지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한 회로에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스위치를 눌러보니 전압은 약 3V, 전류는 약 0.3A입니다. 전지 한 개를 더 직렬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총 전지 3개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를 만드는데요. 이때 전압과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최대값이 큰 마이너스 단자로 바꾸어 연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지 3개를 직렬로 연결을 한 회로를 만들어 스위치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전압이 약 4.5V, 전류는 0.45A입니다. 전지를 한 개 더 직렬로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전지 4개를 직렬로 연결을 하는데요. 이렇게 전지 4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스위치를 눌러보면 전압은 6V, 전류는 0.6A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실험했던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 표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세기를 측정한 표잖아요. 이 표를 해석해 보면요.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1.5에서 3V로 2배가 될 때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0.15에서 0.30으로 2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1.5에서 4.5로 3배가 될 때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0.15에서 0.45로 3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니크롬선에 걸리는 전압이 1.5에서 6.0V로 4배가 될 때 니크롬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도 0.15에서 0.60으로 4배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즉 정리하자면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류의 세기는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전압에 따른 전류의 세기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 전류의 세기와 전압이 비례하니까 직선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기호들이 보이잖아요. 자, 기호를 알아보면요. 전에 얘기했죠. 전류의 세기는 영어로 전류 커런트, 세기 인텐서티고요. 거기서 세기의 인텐서티의 알파벳 첫 글자를 전류의 세기 기호 I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전압은 영어로 볼티지고요. 그래서 알파벳 첫 글자 V를 전압의 기호 V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전압에 비례한다는 것을 기호로 표시하면 전류의 세기 I가 전압 V에 이게 바로 비례 기호거든요.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전류의 세기와 전압은 비례 관계인데요. 이 둘이 비례 관계인 것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었어요. 가상 영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도선을 이루는 구리 속에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스위치를 닫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지금은 전압이 약할 때 전류의 세기가 약한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전압을 세게 하면 전류의 세기가 세지는 걸 볼 수 있죠. 전지에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극에서 나오는 이 전자가 도선 속의 자유전자를 밀어주는 압력이 전압이었잖아요. 이 전압이 세지면 전자를 강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이 전자가冲력에 의해서 밀려나는 이 전류라고 하는 흐름이 세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압의 크기와 전류의 세기는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학습지 2번에 보면 전기저항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전기저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기저항을 저항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전기저항은 그 전기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전기저항이라고 불러요. 전기저항을 기호로 표시하면 저항이 영어로 레지스턴스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의 첫 글자 R을 저항의 기호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전기저항 값을 표시할 때 단위를 붙여주잖아요. 단위는 옴이라고 부르고 옴의 단위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 전압의 단위는 볼트, 저항의 단위는 옴, 세 가지 단위를 배웠는데요. 이 세 가지 단위 모두 다 과학자의 이름을 붙인 단위들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앙페르는 전기와 자기 분야에 관한 이론을 확립한 프랑스의 과학자로 전류의 세기의 단위인 암페어는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나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정립하였지. 볼타는 연속적으로 전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전지를 개발한 이탈리아의 과학자로 전압의 단위인 볼트는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나는 정밀한 검전기를 개발하여 여러 종류의 금속을 접촉할 때 생기는 전기량을 측정하기도 하였지. 옴은 전압과 전류 사이의 관계인 옴의 법칙을 발표한 독일의 과학자로 저항의 단위인 옴은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다. 나는 옴의 법칙을 통해 전기회로 이론과 응용의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 그러면 전기 저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실험에서 니크롬선을 사용했는데요. 니크롬선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인 저항이 큰 물질이에요. 그에 반해서 이 도선 속에 있는 구리는 저항이 거의 0이에요. 여기에 보면 간단한 전기 회로도를 그렸는데요. 전지가 있고 이 도선이 있고 그리고 니크롬선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니크롬선은 저항이 크다고 했고요. 이 도선은 저항이 거의 0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 전체 전기회로에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는 얼마가 될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요.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명절 때 흔히 겪을 수 있는데요. 한 부분에서 자동차가 막히면 전체 도로에서 자동차의 흐름이 다 느려지잖아요. 이거랑 마찬가지로 이런 니크롬선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전자의 흐름이 느려지거든요. 그랬을 때 전체 전기 회로에서 전자의 흐름이 다 같이 느려져요. 다시 말하면 니크롬선 때문에
전체 전기회로에서 전류의 세기가 다 똑같이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전기회로에서 니크롬선의 저항을 6옴짜리를 사용을 했다. 그러면 이 전체 전기회로의 저항이 6옴이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다 전류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옆에 회로는요, 니크롬선의 저항을 3옴짜리를 쓴 거예요. 그러면 6옴에 비해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적다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전류가 앞에 6옴짜리보다는 전류가 더 세게 흐른다. 그런 얘기거든요. 마찬가지로 니크롬선의 저항이 3옴짜리면 전체 전기회로의 저항도 3옴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 두 전기회로는 똑같이 6V의 전압을 주는 전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니크롬선이 저항이 6옴으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얘기했고요. 여기는 니크롬선 저항이 3옴으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작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전류의 세기를 측정해보면 어때요? 저항이 크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약하게 흐르게 되겠죠. 반면에 저항이 작으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작으니까 전류가 더 세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국 두 개를 비교해보면 저항이 더 작을수록 전류의 세기가 더 세게 흐르기 때문에 저항과 전류의 세기는 어떤 관계예요? 반비례하는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죠. 저항이 작을수록 전류가 세게 흐르니까 저항과 전류의 세기는 반비례 관계에 맞죠. 그래서 기호로 쓰면 전류의 세기 I는 저항 R분의 1에 비례한다. 이게 이제 전류의 세기랑 저항이 반비례한다 랑 같은 말이잖아요. 이렇게 기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하면요. 전류의 세기 I는 전압에 비례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전류의 세기 I는 저항 R에 반비례한다. 이거를 알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은 전류의 세기와 전압과 저항의 관계를 옴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옴은 아까 영상으로 봤던 그 과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옴의 법칙을 식으로 나타내 보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전류의 세기 I는 전압에 비례하니까 비례하는 것은 분자에 쓰는 거죠. 그리고 전류의 세기 I는 저항에 반비례하니까 반비례하는 건 분모에 들어가죠. 결과적으로 I는 R분의 V라고 하는 수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수식이 조금 복잡하니까 R을 I 쪽으로 넘기고 정리를 해버려요. 그러면 수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V는 IR 이렇게 V는 IR 다시 얘기하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과 같다 라고 하는 수식이 생기게 되어요. 그래서 이 수식을 우리가 계산할 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V는 IR 이라고 하는 수식을 반드시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V는 IR을 이용하면 R도 구할 수 있죠? R은 I를 넘기면 I분의 V라고 하는 식도 구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의 세기와 전압과 저항을 그래프로 그리는 거를 정리를 해보면요. 앞에서 V와 I의 관계는 비례 관계니까 직선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얘기했고요. V와 R은 어떤 관계예요? 지금 V와 I는 비례 관계인 거 맞고 V와 R도 비례 관계죠. 그러니까 V와 R도 직선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런데 I와 R 이거 두 개는 반비례 관계잖아요. 그래서 I와 R은 이렇게 반비례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전기 회로에서 옴의 법칙 V는 IR 이 식을 이용해서 모르는 값을 구하는 문제의 3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기 회로에서는요. 저항을 6옴을 썼어요. 그러면 전체 회로에 걸리는 저항도 6옴인 거잖아요. 그리고 전압은 3V짜리를 썼는데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를 몰라서 I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I는 R분의 V라는 식을 이용해서 구해도 되지만
우리는 V는 IR 이 식 하나만 외우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V는 IR이라고 하는 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V 3V는 I는 모르고 곱하기 R 저항은 6ohm이죠. 그럼 I가 얼마가 나오죠? 6을 넘기면 6분의 3이니까 0.5A라고 답이 똑같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고요. 두 번째 전기회로의 경우에는요. 6V 전압을 걸어줬고 전류의 세기는 3A일 때 이 저항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는 문제예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R은 I분의 V를 써도 되지만 복잡하니까 그냥 우리는 V는 IR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죠. 자, V는 6V고요. I는 3A, 저항 R은 모르죠. 자, 그럼 R이 얼마가 되죠? 3을 넘기면 3분의 6이니까 2ohm이라고 해서 저항값이 구해지게 되죠. 자, 세 번째 전기회로는요. 전압값을 모르고 전류의 세기와 저항값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똑같죠? V는 IR 식을 쓰면요. I는 2A 곱하기 R은 5ohm 쓰면 2,5는 10, 전압이 10V다. 이렇게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전기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라고 하는 걸 배웠는데요. 왜 니크롬선 같은 물질에서 저항이 생기는지, 저항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항이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상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여러 개의 못이 박혀 있는 빗면에 구슬을 굴려보자. 구슬을 못이 박힌 빗면에서 굴리면 구슬은 못과 충돌하면서 내려간다. 전류가 흐를 때 전선 속 자유전자들은 전선을 따라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한다. 이 충돌에 의해 자유전자는 이동에 방해를 받으므로 전기 저항이 생긴다. 니크롬선과 같은 물질에서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자, 니크롬선을 확대해서 보면요. 이 플러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원자 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를 표시한 건데요. 그거를 원자라고 지금 적어놨고요. 앞에서 자유전자를 설명할 때 같이 설명했잖아요. 자유전자를 포함하면 전기적으로 이 원자가 중성이지만 자유전자를 제외하게 되면 이 입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자유전자가 제외가 되면 이 입자는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라고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될 때 자유전자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자유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이런 원자에 충돌을 하는 걸 볼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유전자의 운동이 방해를 받아서 결과적으로 전체 전류의 흐름이 약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인 저항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전기 저항을 변화시키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물질의 종류, 물질의 길이, 물질의 단면적이 있고요. 우선 물질의 종류부터 알아볼게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설명했잖아요. 이런 니크롬선이나 아니면 전구의 이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커요. 그런데 이 도선 속에 있는 구리는 저항이 거의 0이거든요. 왜 이렇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저항의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기 회로가 나와 있고요. 여기는 도선 속에 있는 구리를 확대해서 보여줄 거예요. 여기는 전구의 필라멘트를 확대해서 보여줄 거고요.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도선의 구리를 보시면요. 이 구리에 이 원자 배열이 엉성한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자유전자가 무질서하게 운동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되면요. 자유전자가 흘러가게 되는데 이때 도선의 구리는 원자 배열이 엉성하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원자와 거의 충돌하지 않고 잘 흘러가요. 그래서 저항이 거의 0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전구의 필라멘트를 자세히 확대해 보면요.
보다시피 이 구리에 비해서, 그쵸? 구리의 원자 배열에 비해서 필라멘트의 원자 배열이 더 빽빽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구의 필라멘트는 원자 배열이 빽빽하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흘러갈 때 원자와 많이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유전자의 흐름이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고 저항이 큰 거예요. 이렇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저항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이유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원자의 배열이 엉성한지, 원자의 배열이 빽빽한지에 따라서 저항값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자유전자가 원자와 충돌을 하게 되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열과 빛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보다시피 전구의 필라멘트나 니크롬선의 경우에는 저항이 크고 이 자유전자가 원자랑 충돌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열과 빛을 많이 발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구의 필라멘트는 이런 저항이 큰 성질을 이용해서 빛을 내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니크롬선의 경우에도 저항이 크기 때문에 열을 내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니크롬선에서 열을 낸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헤어드라이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 이 따뜻한 바람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드라이기의 온도 조절기를 작동시키면 전기가 흘러 드라이기 안에 열선이 뜨겁게 달궈집니다. 송풍구를 통해 들어온 바람이 이 뜨거워진 열선을 지나면서 따뜻한 바람, 온풍이 되고 열선이 더 뜨거워지면 열풍이 됩니다. 열풍일 때 열선은 이렇게 뜨거워집니다. 방금 본 열선이라고 하는 그 꼬불꼬불하게 말려있는 게 니크롬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의 종류 중에서 은, 구리 등의 대부분의 금속은 전기저항이 작아서 전류가 잘 흘러요. 그런 걸 도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유리, 고무 같은 대부분의 비금속은 전기저항이 커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부도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안일부죠. 도체가 아니다. 그런 뜻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요. 도체는 전류를 잘 흐르게 하기 때문에 이 전선, 그쵸? 전선에 이 구리와 같은 도체를 사용해서 전류가 잘 흐르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부도체는 절연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전선의 피복이나 전원 플러그 같은 것은 전류가 잘 흐르면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까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부도체를 사용해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부도체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체와 부도체를 실험하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게 과연 뭘까?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뭘까? 이 두 간격이 저 물체의 길이와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물건을 한번 여기에 올려봐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물체들을 올려볼게요. 먼저 나무 토막 올려볼게요. 짜자잔. 뭐예요? 아무 변화도 없잖아요. 이번엔 구리판. 짜자잔. 우와, 정말 구리판을 대했더니 소리와 함께 빛이 났어요. 우와, 신기하다. 연필심도 소리와 함께 불이 켜지네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구리판과 스프링과 이건 어땠죠? 불이 들어오고 소리도 났어요. 네, 그리고 또 플라스틱과 나무는 어땠죠? 아무 변화 없었어요. 그러면 뭔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차이점이지? 방금 본 실험처럼 지금 끊어져 있는 전기회로잖아요. 여기에다가 도체를 연결을 하게 되면 전류가 흘러서 전구에 불이 켜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 부도체를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실험이었어요. 같은 물질이라도 길이와 굵기에 따라서 전기 저항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물질의 길이와 물질의 단면적이 전기 저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실험을 보도록 할게요.
니크룸선의 길이와 굵기에 따라 전기 저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지, 전구, 니크룸선을 짙게 달린 전선으로 연결합니다. 니크룸선에 연결된 집게를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니크룸선의 길이를 변화시키면서 전구의 밝기 변화를 관찰합니다. 전기 회로에 가는 니크룸선과 굵은 니크룸선을 각각 같은 길이로 연결하여 전구의 밝기를 관찰합니다. 방금 실험에서 본 것처럼 니크롬선 길이가 길수록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지는 걸 봤어요. 이것은 니크롬선이 길수록 전기 저항이 커져서 전류가 약하게 흐르기 때문에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처럼 물질의 길이와 저항의 관계는 물질이 길수록 저항이 커지니까 비례하는 관계죠. 그래서 저항은 물질의 길이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험은요. 니크롬선이 가늘 때와 굵을 때의 전구의 밝기를 비교해 봤는데요. 니크롬선이 굵을수록 전구가 더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죠. 그 얘기는 니크롬선이 굵다는 것은 물질의 단면적, 이 단면적은 이게 끄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끄는 면적이 굵기랑 같은 거잖아요. 이처럼 니크롬선이 굵을수록 단면적이 크겠죠? 단면적이 클수록 전기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가 세게 흐르니까 전구의 밝기가 밝았겠죠. 그러면 결국은 단면적이 클수록 전기 저항은 작아지는 거니까 단면적과 저항은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저항은 물질의 단면적에 반비례한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물질에서 물질의 길이와 단면적이 저항과 어떤 관계인지 정리를 해보면요.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니까 분자에 들어가고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하니까 단면적은 분모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저항은 물질의 길이에 왜 비례해서 커지는지 이 그림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같은 물질이에요. 원자 배열의 그 빽빽하기 정도가 같으니까 같은 물질이잖아요. 같은 물질인데 위에는 길이가 짧고요. 밑에는 길이가 길어요. 그랬을 때 이 자유전자가 흘러갈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물질의 길이가 짧을 때 자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서 충돌을 하게 되겠죠. 물질의 길이가 길 때에는 자유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충돌을 하는데 당연히 물질이 길수록 이 자유전자가 원자에 더 많이 충돌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가 약하고 저항은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은 물질의 길이에 비례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저항은 물질의 단면적에 반비례하는 이유는요. 밑에 보시면 같은 니크롬선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가는 니크롬선과 굵은 니크롬선을 비교해 보면요. 전류의 세기라고 하는 것은 도선의 한 단면을 지나가는 전자의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물질이 굵을수록 이 단면을 통과하는 전자의 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더 세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저항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저항은 물질의 단면적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질의 길이나 단면적이 달라질 때 저항을 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도선 A는 저항이 10ohm인데 B, C의 저항의 크기를 묻고 있는 거고요. 단 도선의 재질은 같다. 그러니까 재질은 물질의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물질이다. 그런 얘기예요.
도선 A는 저항이 10ohm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도선 B와 C의 저항을 계산하면 되고요. 도선 B의 경우에는 도선 A와 단면적, 그러니까 굵기는 1제곱밀리미터로 같잖아요. 그런데 길이가 다른데 도선 B가 도선 A보다 길이가 1cm, 2cm니까 길이가 2배 길죠. 그런데 저항은 길이에 비례하니까 길이가 2배 길면 저항도 2배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B의 저항은 A 저항보다 2배 더 커요. 그러니까 A 저항 10ohm 곱하기 2배 해서 B의 저항은 20ohm이다 라고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선 C의 저항도 구해볼게요. 도선 C는 A랑 비교할 때 길이는 1cm로 같아요. 그런데 이 굵기, 단면적이 다른데요. 단면적이 A는 1인데 C는 단면적이 2제곱밀리리터예요. 그럼 C가 A보다 단면적이 2배 더 크잖아요. 그런데 저항은 단면적에 반비례해요. 그러면 C의 저항은 A의 2분의 1배가 되겠죠. 그래서 C의 저항은 A 저항 10ohm 곱하기 2분의 1배니까 C의 저항은 5ohm으로 계산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마지막으로 저항 중에서 가변 저항기라고 하는 걸 소개해 드릴게요. 가변 저항기는 저항을 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구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보다시피 오디오가 있어요. 오디오의 회로도인데요. 이 전기 회로에다가 이게 가변 저항기예요. 그래서 가변 저항기는 전기 회로에 연결된 이 저항의 길이를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전기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조절하는 전기 부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량을 조절하는 오디오나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는 선풍기 등의 가변 저항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지금 라디오 소리를 줄이렴 했는데 이 볼륨 손잡이를 돌리게 되면 소리가 작아지는데 왜 작아지지라고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손잡이를 돌려서 음량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오디오에서 음량을 크게 하기 위해서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회로도에서 전기 저항의 길이가 짧아지게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면 전류의 세기는 세지게 되고 음량은 크게 나오게 되겠죠. 반면에 음량을 작게 하기 위해서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 회로도에서 저항이 길어지게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항이 길어지게 되면 전류의 세기가 약해지니까 음량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변 저항기예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